오늘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자맹을 이어갔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 복귀한 만큼 협상이 재개가 될지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각 당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본 다음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대표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다만 세세한 조건을 걸며 시간을 끄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치적 묘수를 찾다가 꼼수를 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6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상임위 구성을 위해 상임위원 명단을 정상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잠정적으로 해서 저쪽은 상임위 배정표를 좀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면 아마 그렇게 배정을 하고 뽑고 이러려고 할 텐데 그럴 수는 전혀 없고 저희들은 그룹별로라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특히 외교안보특위라든지 이런 것처럼 원구성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국정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양당 원내대표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아직도 접점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정상화 또 추경 처리를 위해서 비상대기에 들어가겠다 하면서 지금 야당을 더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력권이 지금 통합당 없이 위원장을 선출한다라고 하면은 예산결산위원장을 원포인트로 뽑는 방안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나머지 다 이제 뽑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 범위를 저희가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될까요? 뭐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난관이 어쨌든 돌아온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하자면 법사위원장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난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뭐 예결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 법사위를 할 때 이미 의장과의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 속에서 법사위와 예결위는 같은 당에 갖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 속에서 출발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난항이 예상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우선 방금 맹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예결위원장을 받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말하자면 살라미 전술로 해서 몇 개 상임위들 뭐 11대 7 구성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야당의 몫을 더 준다는 협상은 협상이니까 또 우선 뭐 외통 부분에서 현재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뭐 국방이나 예결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 기존의 어떤 상임위원장 공식 이외의 위원회 중에서의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셔서 하는 내부 논의 속에 종합해 보면 말하자면 상임위원들 배정표를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특위 중심으로 얼마 전에 했던 외교안보 특위처럼 그런 중심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저도 지금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원구성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협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아마 야당에서 말하자면 그 국가에 대해서 기재부라든지 어떤 그 관료들을 불러서 예산안을 갖고 오라든지 당 차원에서 정조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하는 그런 방식이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주호영 원내대표 말이 좀 재밌게 들린 게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뭐 추경 심사 같은 거는 하겠다. 하지만 원구성에는 협조를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원구성도 해야지 지금 추경안도 심사가 가능하고 통과도 가능한데 강제로 원구성하는 문제는 여당한테 부담을 맡기고 우리는 어쨌든 경제 문제에 이런 부담은 떠안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들려서 좀 의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의 야당과는 분명히 다르죠. 만약에 과거에 이런 상황이 됐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모든 걸 보이콧하고 아예 복귀조차 안 했겠죠. 그런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는 복귀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당 의원들끼리 꼼꼼히 추경안을 심사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당이 원하는 대로
원구성을 해가지고 끌려가는 식의 행태는 보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법사위 상임위원장까지 뽑아놨는데 이걸 물리기는 여당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이 매우 시급하잖아요. 그럴 때 과거에는 뭐라 그랬냐면 여당들이 이 집권당은 지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기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당장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필요해서 추경을 통과시키려면 적어도 야당에게 명예로운 출구를 내주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뭐 묘수 쓴답시고 꼼수 쓰지 말라 이렇게 계속 엄포를 놓으면서 정 안 되면 18개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면 야당으로서는 마치 또 그 쥐 한 마리를 코너에 몰면 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구멍 하나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고양이를 확 물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할 말이 우리 다 하겠다. 우리끼리 당신네들이 만든 안 꼼꼼히 해서 뭐가 문제인지 볼 뿐만 아니라 지금 볼튼의 회고록도 나오고 윤미향 의원의 지금 문제에 대해서 특위 같은 거 만들어서 하자 이러니까 결국은 여당 원내대표가 해야 될 것은 법사위 위원장직을 못 내놓겠으면 11대 7이 아닌 다른 야당이 받아들일 만한 것에 더하여 야당이 원하는 특위에 대해서 뭔가 유연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야당 우리 일하겠다. 일하는데 원구성 협조하지 않고 당신네들 추경 만들었는데 이러이러한 거는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과거의 야당의 전략과는 다르죠. 그런데 주호영 입장에서 보면 이거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네, 정 의원께서 또 특이의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좀 이어가서 질문을 드리자면 뭐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활동이나 또 대북 활동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당 내부에서는 한유라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명숙 전 총리 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좀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국정조사 카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원 구성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물고 늘어지겠다. 그게 약점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21대 국회가 그야말로 20대 국회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면서 더 좋은 국회를 얘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각자의 길로 말로 치킨 게임 하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국민 보기에 명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참에 사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지난번에 1차로 나왔던 특임 장관이나 정무장관을 카드를 꺼내면서 사실은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면서 좀 여당과의 조정을 해내는 조정자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는 국회의 몫이고 우리는 추경만 빨리 해달라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정치력의 측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야말로 오히려 이렇게 겉으로는 싸우는 척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한라인이라든지 원내 수석 간의 논의는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들을 박병석 의장이 계속적으로 계속 추동해가는 그런 묘책이 필요하고 청와대도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사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원하는 게 3차 추경의 필요성이니까 말하자면 야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말하자면 정무수석을 통해서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필요한 바로 강대강의 어떤 여야 원내대표의 모임이 좀 적절하지 않고 좀 서로 간에 어려움 교착 상태에 있다면 청와대에서 그런 악교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야당이 지금 법사위 위원장직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지금 한유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한명숙 전 총리라든지 또는 뭐 유재수, 라임뿐만이 아니라 지금 법사위 차원에서 두루킹도 뭐 조작된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어떤 그런 지금 시도를 지금 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법사위를 여태까지 야당 몫으로 되어 있는 거를 뜬금없이 거대 여당이라는 이유로 가져가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그 의심을 하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유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명명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꼼꼼히 짚어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거처럼 뭐 무대뽀로 지금 뭐 연자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저는 근거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목리만 부린다라는 그런 그 불필요한 곡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은 꼼꼼히 하겠다.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도 꼼꼼히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원내대표의 역할이 매우 큰데 지금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거의 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김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지금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는데 먼저 책임을 져야 될 쪽은 여당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슈 넘겨보시죠. 인천국제공항공사 며칠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일단 이 직종은 기존에 이제 보안검사액직 원투소의 비정규직이죠. 일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를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에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첫 번째로 관련이 무관하다. 없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을 그러면 다 신규 채용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정규직으로 갈 거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사실은 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정규직과는 직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직군 그리고 별도의 임금 체계 하에서 운영될 겁니다. 이거는 그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인천공항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꽤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정규직 전환 공약이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지금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두 분의 의견을 차례대로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첫 소감은 매우 안타깝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에 말하자면 여건이나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을 좀 더 좋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대통령이 생각해낸 부분이 사실은 공정성 시비에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이 그런 것까지 문제제기해야 될 정도라면 얼마나 이렇게 현재의 상황이 안 좋아졌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큰 틀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은 사실은 노동의 유연성이거든요. 전부 다 정규직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마 저런 보안 직군들이 공항공사의 직원들하고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임금도 생각만큼 5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받고 자기 일, 즉 일하되 오던 사람들이 정규직화하는 부분 또 그 별도의 심사도 받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전국 하에서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공사에 집중해서 공무원 말하자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두운 면이고 어려운 면이죠. 오히려 개개인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좋아지면 굳이 뭐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도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공사를 오히려 더 줄이고 평가하고 없애야 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오히려 공사에 집중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고 말하자면 역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보기에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재 모든 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한다. 그런 것들도 무리수가 있는 거 애당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과정관리가 공항공사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애초 그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실제로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하고 단계별로 하고 방금 이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공항공사 준비하는 분들과의 무관하다는 것을 조금 더 명백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더 많이 공사의 직원들을 뽑는 게 맞는 일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그 공사가 갖고 있는 지금 적자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 유연성 강화가 중요한 것이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 되기 힘들다라는 관점에서 합의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노동의 유연성을 이야기하시니까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김영주 의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요. 사람이 합리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자신의 어떤 당파성이나 진영보다도. 예. 이 취업이라든지 또는 입학 문제처럼 우리나라의 예민한 문제는 없어요. 특히 이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거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이거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는 아주 복합적인 함수 같은 문제를 이 정부는 산수로 풀려 그래요. 마치도 폭망치 해법처럼 한쪽을 폭망치로 치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는 거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가만히 보면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현장에 가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정규직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무슨 대통령의 현장 지도 시대가 열렸느냐. 북한의 김정은처럼 대통령이 가서 한마디 하면 그 말에 혜택 보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혜택 보고 그 다음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 게 이게 공정한 거냐라는 볼멘 소리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공항공사 사장을 했던 분이나 현직 사장이 오해가 있다는데 오해를 풀어주진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공사뿐만 아니라 그 알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꼭 이분들만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공기업 전부 정규직화하겠다. 그럼 공기업, 아까 공사 말씀하셨는데 누구 돈으로 운영합니까? 세금 들어가죠. 세금을 그 대통령이 냅니까? 아니면 공사 사장이 냅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는 거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공사의 예산을 보면 경상비라 그래서 인건비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인건비 중에 정규직이 늘어나면 이게 임금이 있어서 기존의 정규직인 사람이라든지 다른 비정규직 사람들이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대통령께서 5월 12일 날 약속했으니까 보안 검색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은 원래 5천만 원짜리 연봉도 아니니까 된다라는 식의 간단한 그런 해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비단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의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청원이 20만이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3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네. 예. 이게 결국 이 문제의 본질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과정이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납득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될 텐데 정 의원께서 또 공정 얘기를 해주셔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정 이슈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고 특히나 20, 30대 청년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도 가장 핵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도 뭐 숙명여고 사태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불공정하고 뭔가 편파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신이 90년대생 이후에 많이 깔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코로나 이후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더 마음이 각박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가장 이제 억울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년과 청년 간에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싸움이 된다라는 측면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것을 좀 더 보완해 가면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너무 크다는 데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정규직이 100일 때 비정규직이 한 80 정도 돼서 나는 아예 비정규직 할래 이렇게 하는 상황이 더 좋은 것이지 모두를 억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답이 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불공정 논란이 다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은혜 받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할 수조차 없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저도 국회에 있을 때 한노위에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어떤 정규직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규직 시간을 좁히는 게 더 노동자들한테 더욱더 2년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고 쫓겨나는 그런 악순환으로 더 가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나는 비정규직 하면서 더 재밌게 살래 이런 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생태의 말하자면 문화 질서가 있을 수 있는데 더 많은 또 잡쉐어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70% 하고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살아갈 텐데 누구는 운 좋게 정규직 되고 누구는 운 나빠서
그 대통령이 안 가셔서 비정규직이 그대로 있고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 그뿐만이 아니고요. 왜 용이 아니라도 뱀, 개구리, 가재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그 담론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한번 그 현장에 가셨기 때문에 그 전에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고 또 개혁이라고 말하면서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자제들은 다들 용이 되려고 가진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러면 남아있는 개구리 가재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가 이렇게 고착화되면서 내가 받아야 되는 불평등. 그러면 애초부터 불평등하다라고 그러면 이실직고해야 되는데 평등을 강조하면서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배후에는 정치적인 의도라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청년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공사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열받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네,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북한 이슈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정경두 장관이 보류가 아니라 완전히 좀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남조선 측의 어떤 앞으로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다. 공을 이제 우리 측에 좀 넘긴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보고 이제 계십니까? 뭐 말 그대로 보류는 보류일 뿐이지 정지가 아니다. 이런 것을 다시 환기시키는 것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양측의 남북의 국방부 장관끼리의 대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큰 틀의 기조에서 우리가 과정 관리를 좀 더 잘하고 뭐 그와 같은 뭐 오히려 어떤 면에 정경두 장관이 지금처럼만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말하자면 뭐 얘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맞받아치고 안 받아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다시 어쨌든 통일부 장관이 그만뒀으니까 새롭게 남북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그렇다고 무조건 북한의 요구를 전전긍긍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금 볼턴 말하자면 보좌관의 어떤 뭐 회고록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또 최근에 있었던 뭐 미국에서의 보고서 뭐 말하자면 원자력 가동에 대한 북한에 대한 보고서 종합해 봤을 때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재구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정경두 장관이 그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의원이 질문하니까 30초를 그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겨우 남침이라고 얘기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 말 중에 제일 정상적으로 잘한 말이 이거 철회해야 된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330억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 개성의 연락사무소는 완전히 폭파가 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새벽 1시에 결정해가지고 보류하라 했다 그래갖고 몇몇 정치인들 중에 제재를 풀어야 된다, 종전선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자체가 저는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그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9.19 군사 합의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보류가 아닌 철회해야 된다라는 거는 강경한 발언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국방장관으로서 한 발언이고요. 이 발언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비태서도 대한민국 국방부답게 한번 국방장관이 그동안 못 보여준 모습을 좀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정 의원 말씀 중에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반도 종전선언 다시 추진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외통위 송영길 위원장이 유엔 안보리 측의 일부 대북 제재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본인이 주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장기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과연 북한이 하답할 문제인가? 남북 간에 실제적으로 불일치한 이 긴장 관계를 줄이는 핵심적인 고리인가라고 하는 측면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대북 제재의 해결을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또 미국과의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현재 한미 간의 워킹 그룹 자체의 문화가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 진단 없이 그냥 막연하게 종전선언, 유엔 안보리 그것은 또 한 번의 북한이
한국을 또 기대만 높이게 되는 자칫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너무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기대를 너무 많이 높여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은 기제를 좀 낮추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냉각기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요. 평화적 말하자면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착 상태를 정확하게 원만하게 진단하고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평가하지 않고 말하자면 추상적인 우리가 가야 될 길만 얘기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어떤 북한이 오판하거나 말하자면 기대를 다시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높이는 그런 어떤 뭐 말하자면 과거와 똑같은 길을 가는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통합당에서는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된 국면을 맞고 있으니까 지난 3년간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아직 이게 상임위도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당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지금 한 가지 지금 그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면서 통합당은 지난 3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를 조사하겠다 그러는데 굳이 통합당이 조사하지 않아도 3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오히려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제재를 풀어달라는 얘기를 미국 가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 그러는데요. 일단 미국 행정부는 제재를 연장하겠다고 이미 행정조처로 결정을 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제재라는 것이요. 미국이 한 게 아니에요. 유엔이 한 겁니다. 꼼꼼히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혼자 풀려서 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국제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통합당은 적어도 외교 안보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 3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 볼튼이 다 써서 이미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야당으로서 어떤 대안을 낼 것인지 그런 것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